네, 글로벌 투자를 읽는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금 ETF 투자 두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국내 상장 금 ETF 상품과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아유, 굉장히 오랜만에. 네. 오늘은 날씨가 좀 선선하네요. 네네네. 제가 그 사이에 좀 바빴습니다. 아유, 많이 바쁘셨는데 네. 더 그 사이에 네. 동안이 되신 것 같아요. 얼굴이 동그래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국 금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오늘은 이어서 국내에 상장된 금 ETF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아. 금 ETF들은 역사가 길어요. 네. 2004년, 2000년 초반. 그 이유를 돌이켜 본다면 결국은 미국은 좀 자산 배분, 네. 다양한 자산, 그리고 최근에는 대체 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전통 자산과 또 다른 결을 갖고 있는 그런 자산군까지 아우르는 자산 배분형 투자가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안착을 한 반면에 네. 한국에서는 아직도 주식, 주식, 채권, 채권.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특정 자산군에 집중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한국에 있는 금 ETF들은 역사가 좀 짧은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 들은 걸 기억을 좀 하면 2004년에 네. 처음 네, 상장이 맞습니다. 됐다. GLD가 2004년이고요. 근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에는 골드 선물 ETF는 예전에 만들어 놓긴 했지만 아무래도 선물이다 보니까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네. 연금 계좌에서는 파생 그 상품의 비중이 40% 이상인 상품은 투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골드 선물 ETF를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좀 한정적이었고 그리고 골드 가격이 최근 2, 3년을 제외하면 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금현물 ETF, 즉 연금 계좌에서 담을 수 있는 금현물 ETF에 대한 수요는 많았지만 금현물 ETF는 한국 거래소가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한국 거래소의 허가를 맡아야지만 금현물 ETF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KRX 금현물 ETF는 에이스 한투운용에서 2, 3년 전에 먼저 만들어 놨었고요. 얼마 전에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금현물 ETF를 신규로 상장을 해서 금현물 ETF는 총 2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최근에 상장된 네. ETF 상품별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금 같은 경우에는 보관 비용, 실제로 제가 금을 들고 있다. 그럴 때는 저희 집에 금이 1톤이 있다. 그러면 앵커님 저희 집에 그 훔치러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못 가요. 네? 못 오시나요? 네. 아유, 마음 놓고 있어도 되겠네. 네. 네, 금 현물을 갖고 있을 때는 운송 비용, 보관 비용, 또 수송 비용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겠죠. 본질적으로 이런 상품들은 선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그래서 골드 선물 ETF 아마 이름에 코덱스 골드 선물, 타이거 골드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 ETF들은 현물이 아니라 선물, 즉 증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류의 ETF가 주류를 이뤘었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러면 금 현물을 거래하는 ETF도 만들어줘 라고 해서 한투운용이 에이스 금 현물 ETF를 2, 3년 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지난번 시간에 금은 배당을 준다 그랬나요? 안 준다 그랬나요? 안 준다고요. 안 주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 가격 좀 좋은데 배당까지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소울 신한자산에서 네. 골드 커버드 콜 ETF도 상장을 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골드 선물, 그리고 골드 현물, 그리고 골드 커버드 콜, 그리고 뭔가 좀 아쉬우니까 골드와 실버, 금은 그 골드와 실버, 은이랑 또 같이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타이거 금은 골드, 실버, 은 ETF, 그리고 최고 아마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금광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금채굴하는 기업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하나로 금 채굴 기업 ETF까지 이렇게 상장되어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래도 계속해서 조금 내려고 하는 분위기인 건가요? 예, 맞아요. 그래서 금현물 ETF는 서로 내려고 그래요. 근데 내려고. 거래소님께서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방송을 거래소님이 아시면 화낼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너무 네. 빵 터졌어요. 네. 네, 국내 상장 선물형 금 ETF와 네. 또 현물형 금 ETF에는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앞서서 좀 살짝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어서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가장 큰 차이는 선물 상품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현물을 안 들고 있으니까 그 원래 금 가격과 그리고 금 선물 가격은 가격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걸 전문 용어로 베이시스라고 그러는데 베이시스. 예, 베이시스.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것은 미리 선자를 쓰기 때문에 네.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태평성대가 올 거야. 그러면 금 가격이 좀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선물을 먼저
매도를 하기 때문에 금 현물 가격보다 금 선물 가격이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저희는 그것을 백오데이션이라고 불리우는데 백오데이션, 컨텐거 이런 베이시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물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만기가 있어요. 선물은 영원히 계속 그 계약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앵커님을 어떻게 믿어요? 네, 오늘 봤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그쵸? 3개월짜리 계약만 하자. 그럼 3개월 계약이 끝나면 또 3개월 계약을 또 맺겠죠. 전문 용어로 그걸 롤오버라고 불러요. 롤오버. 롤오버를 할 때 또 계약서 서로 써야 되고 제가 앵커님 못 믿으니까 공증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공증 비용 들어가고 그래서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물형 ETF가 현물형 ETF보다는 살짝 비용이 더 발생한다. 운용 면에서. 네, 운영 면에서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대신에 금 현물 ETF는 저 같은 사람이 한국거래소 지하실에 금이 있어요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뭐 할까요? 한국거래소 털러 가겠죠. 예, 그래서 보관 비용 그리고 또 누군가 지켜야 되니까 그쵸. 예, 그런 비용들이 또 별도로 발생하니까 글쎄요 어떤 게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지는 한번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장단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연금 계좌에는 골드 선물 ETF 투자가 안 된다. 네. 현물만 네. 된다. 네. 이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좀 늘어난 만큼 꼼꼼히 따져서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 단순히 수익률만 따질 순 없잖아요. 수익률 외에 조금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골드라는 상품의 특성상 제일 중요한 게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내가 원하는 시기에 잘 팔고 나올 수 있느냐 또는 원하는 시기에 잘 살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설정액이 된 ETF들이 특히 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ETF들이 그런 유동성 측면에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금 가격은 글로벌 국제 금 가격과 한국 금 가격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국제 금 가격은 결국은 환율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원달러 환율이 그 금 가격 ETF에 금 ETF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환 여부도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예외적인 거긴 한데 네. 아직 한국에서는 KRX 금 골드 계좌 외에는 예, 그러니까 제가 별도의 계좌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 계좌에서는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해요. 그래서 네, 대신에 부가세 10%를 내고 출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자녀분한테 증여를 한다든지 뭐 그런 목적으로 많이 쓰신다라고 들었고요. 네. 미국에서도 골드 ETF가 금으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누구냐? 누구나? 아니요, 누구나는 아니고요. 네. 정해진 기관 투자자만. 기관만. 네, 그것도 굉장히 거의 10만 주 단위니까 그러니까 한 주 사놓고선 금으로 바꿔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요. 네. 10만 주 단위니까 대략 한 1,600만 달러 그 정도 상당의 지정된 기관 투자자만 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 네, 근데 뭐 저는 그 정도 돈이 없기 때문에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니까요. 그렇게는 못 될 것 이렇게 같습니다. 생각을 안 해봐도 되는 네.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익률뿐만 아니라 운용 보수와 총 비용 반드시 또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모든 ETF와 마찬가지로 환율의 전망에 따라 환 노출 상품인지 환 해지 상품인지도 잘 체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미국 S&P 500, 나스닥 신고가 경신을 했고 코스피도 상반기에만 27%대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위험 자산이 오르니 반대로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은 조금 하향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좀 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횡보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현 시점을 좀 금 ETF를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모아가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가늠해야 될 변수가 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 왜냐하면 금이라는 것은 달러의 가치와 연동될 수밖에 없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반대로 금의 가치는 떨어지겠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금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변수는 미국이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이게 첫 번째 변수고요. 두 번째 변수는 제가 금을 노후에 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노후에 뭐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 즉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도 금 가격에 정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금 가격이 올랐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필두로 해서 올랐기 때문에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졌냐 아니면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은행, 제가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 더 이상 못 갖고 있겠어. 미국 국채 팔고 그 판만큼 금 갖고 있을래? 그러면서 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어떤 미국 국채 정책
그리고 금을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매입할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 가격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금이라는 수단은 희소성 그리고 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 통화 정책의 한 중요한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 저는 금 가격이 만약에 떨어져 준다면 이렇게 위험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금 가격이 떨어져 준다면 뭐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또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산업재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만큼 떨어질 때마다 좀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기회로 봐도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뭐 금의 가격의 변동을 야기하는 이슈들로 인플레 우려도 있고 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네. 앞서서 또 금리 이야기도 해주셨고 네. 중앙은행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중에서도 좀 가장 크게 변수로 작용할 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금이라는 수단은요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이랑 비슷하게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희소성입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기름처럼 계속 무한정으로 산출이 된다면 채굴이 가능하다면 아마 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본다면 금이 채굴되는 양보다 금을 매집하는 중앙은행의 매수 수요라든지 그리고 금 관련된 ETF에서 금 관련된 ETF 특히 금 현물 ETF들은 사람들이 그 ETF를 많이 사주면 사줄수록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전 세계에서 금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데가 GLD 그 운용사라고 들었습니다. 네, 워낙 ETF 사이즈가 크니까 네. 거기에 못지않은 금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수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중앙은행이 금 매집을 중단할까? 아니면 중앙은행이 금 매집을 포기하고 여기서 갖고 있는 금을 팔아버릴까?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 ETF의 필요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은행의 매수가 좀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국내에 상장된 금 ETF 수익률 그리고 네. 매수상위 탑3도 꼽아주신다면요? 네, 아마 금 ETF 그러면 가장 많이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게 에이스 KRX 금연물 ETF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네. 예, 에이스는 한투 운용이고요. 이 ETF가 우리나라 최초의 금현물 ETF다 보니까 연금 계좌를 중심으로 굉장히 AUM 사이즈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수익률도 대략 한 40% 조금 안 되는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 ETF를 많이 사랑해 주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아무래도 골드 선물 ETF입니다. 골드 선물 ETF가 골드 현물 ETF와 가격 차이가 좀 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뒤에 H가 붙었으면 뭐라 그랬죠? 환헤지 상품. 맞습니다. 환해지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수익률은 KRX 금현물 ETF보다 살짝 못합니다. 한 32% 정도. KRX 금현물 ETF가 대략 한 4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에 얘는 환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물 ETF이기 때문에 대략 한 32%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은 단짝 친구가 있어요. 우리 산신령이 금도끼 줄까? 은도끼 네, 줄까? 그래서 금의 친구는 은이거든요. 그래서 타이거 금은 선물이란 ETF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은은 귀금속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산업재로서의 네. 역할이 더 크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전 세계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거 금은 선물 ETF는 골드 선물 ETF보다 조금 못한 3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골드 선물 ETF가 있으면 반드시 레버리지 ETF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에이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ETF는 뭐 당연히 수익률이 2배니까 뭐 한 70% 정도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골드 선물 ETF는 롤오버 비용이라든지 그런 또 잠재적인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대략 한 62%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에이스 금연물 ETF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타이거 KRX 금현물 ETF도 상장을 했어요. 6월 26일 날 상장했으니까 최근에 상장해서 아직까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 있는 데이터는 없는데 보수가 싸요. 네, 보수가 15bp 정도로 보수가 싸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금을 좀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들한테 좀 적합한 ETF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상장 금 ETF 수익률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꽤 높아서 네. 좀 놀랐습니다. 이 국내 상장된 금 ETF는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고르면 앞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절세 혜택을 또 누려볼 수가 있는데 저는 절세라고 부르진 않고요. 네. 세금 이연.
아, 세금 이연. 절대는 언젠가. 아니고. 네. 언젠가 내니까. 네,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당장 세금은 안 떼갑니다. 당장 세금은 안 떼가지만 우리가 이것을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의 세금을 떼기 때문에 저희는 세제 이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골드 ETF를 담아갔을 때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그리고 자신의 연봉 수준에 따라서 13.2%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3.3에서 5.5, 그러니까 좀 일찍 받으면 5.5, 그리고 좀 늦게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3.3%의 저율 분리과세를 받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골드 선물 ETF를 제외한 골드 현물 ETF는 연금 계좌나 IRP 계좌에서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절세 계좌에서 활용 가능한 절세 계좌, 절세 혜택은 아니고 세제 이연, 네. 이연 효과를 누려볼 수 있는, 과세 이연 효과를 누려볼 수 있는 절세 계좌에서 활용 가능한 금 ETF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네. 글로벌 금 ETF와 국내 금 ETF 중에서 어느 쪽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금 네. 가격은 글로벌 금 가격과 그 한국 금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금이라는 동일한 기초자산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옛날에 한참 우리가 비트코인 유행할 때 한국 비트코인 가격과 미국 비트코인 가격이 달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 거래하는 게 싸다 또는 미국에서 거래하는 게 싸다 그런 논리가 있었지만 금, 골드 가격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환율 정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거의 무차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우리 시간에 거래할 수 있는 한국 골드 ETF가 아마 뭐 직장인이나 또는 연금저축에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제가 한국에 있는 운용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네. 한국에 있는 골드 ETF를 사랑해 주시면 제가 월급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국내 금 ETF를 많이 사랑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네네네. 많이 사랑을 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월급에 기여를 해 보도록 하는 걸로. 만약에 큰 차이가 난다면 제가 뭐 미국에 그쵸, 상장된 그쵸. ETF를 말씀드리겠지만 큰 차이가 안 나고 네. 그리고 뭐 골드바로 골드 현물로 출금할 목적이 아니시라면 그냥 골드 ETF로 나의 노후를 나의 노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삼는 게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또 국내 상장된 금 ETF는 연금 계좌 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네. 이제 국내 금 ETF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제 하반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하반기 금 ETF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챙겨가면 좋을까요? 일단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금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좀 더 간다라는 논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강하게 연출돼야 된다. 네.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금을 매입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비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금을 집중 매수하기보다는 좀 가격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직 저도 두려워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트럼프가 기준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이유가 뭘까? 그럼 결국은 미국 경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미국 경기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리고 뭐 그런 논리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금 가격도 고점이기 때문에 뭐 고점인 금 가격을 반드시 따라가라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뭐 잠재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불안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그럴 때마다 금을 좀 분할식으로 적립해 가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좀 많이 올라온 만큼 공격적으로 금을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면서 경제 지표 나오는 거 보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